2020년도 9월 2학년 학력평가 생활과윤리 해설 강의를 맡은 한보라입니다. 자, 총평 미리 듣고 선생님 만난 거 맞죠? 네, 이번 시험 무난한 난이도로 출제가 됐지만 몇 가지의 포인트들이 있었고요. 특별히 오답률이 무려 80%가 넘는 그런 킬러 문항들이 다수 출제가 됐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항들은 확 어려웠고 또 쉬운 문항들은 또 굉장히 쉬웠어요. 그래서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하는 듯한 느낌으로 시험을 풀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시험 푸느라 애썼고요. 수고 많았고요. 이렇게 푸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해설 강의까지 이렇게 챙겨 듣는다는 건 늘 선생님이 얘기하지만 정말 아주 멋진 습관입니다. 3학년 돼서 깊이 있게 이렇게 수능을 공부할 때 그때 가서 이제 선배들이 막 해설 강의를 듣는 경우가 많은데 2학년 때부터 이렇게 차분차분히 해설 강의를 듣는 습관을 가지고 내가 틀린 문항들을 다시 한번 돌아본다는 건 분명히 그만큼 더 크고 멋진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자질이 있는 것이라 선생님은 생각합니다. 쭉 1번부터 쭉 이어서 강의를 들을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내가 틀린 문항만 좀 찍어서 해설을 좀 살펴보고 싶다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어떤 방식이 되었든 선생님은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에게 가장 알맞은 방식을 찾아서 같은 실수를 2번 하지 않겠다. 생윤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과목이고 어떤 부분에서 정답과 오답이 갈리는지 나 그걸 찾아내고야 말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특별히 선생님과 오늘 강의 임했으면 또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총 5개의 킬러 문항이 있었습니다. 거의 정답률이 80%가 아니죠. 오답률이 80%에 가까운 문항부터 시작해서요. 정답률이 그렇죠. 한 30, 40%, 40% 정도 이 정도 되는 문항들 다수 출제가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선생님이 특별히 강조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번부터 한번 어떤 문항들이 출제됐는지 살펴보도록 해요. 자, 첫 번째 문항입니다. 언제나 그러했듯이 그렇죠. 윤리학의 분류에 대한 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우리 생윤다움에 익숙해진다. 생윤다움 형식과 내용을 익히다. 이렇게 이번 시험을 총평으로 선생님이 이야기했었죠. 가장 생윤다운 1번 문항입니다. 워낙 생윤이 처음 출제될 때부터 이건 고정적으로 한 번도 깨진 적이 없는 불문율이었어요. 1번은 윤리학의 분류가 출제된다. 여러분들이 이제 수능을 볼 때쯤이면 이 불문율이 조금은 깨질 수도 있지 않을까 예측해 봅니다. 자, 하지만 이번 시험 역시 무난하게 1번은 윤리학의 분류에서 출발합니다. 자, 기억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나는 윤리학의 목적이 도덕 원리를 탐구하여 행위자에게 도덕 행위의 규범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어떤 원리를 탐구하고 행위의 규범을 제시하는 것이 윤리학의 목적이라고 나는 보고 있대요. 도덕의 원리, 근본이 되는 원리를 탐구하고 행동의 규범이라고 하는 건 옳고 그름의 기준을 뜻하는 말이죠. 그러한 기준이 되는 규범을 제시하는 것을 윤리학의 목적으로 삼고 있는 윤리학? 그렇죠. 여러분 잘 아는 이론 규범 윤리학입니다. 교과서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표현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론 윤리학이라고 공부한 친구들이 사실 훨씬 많을 거고요. 이론 규범 윤리학이라고 공부한 친구들도 있겠죠. 상관없습니다. 동일한 내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론 윤리학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윤리학의 목적이 도덕적 논의에서 사용되는 무엇의 용어들의 의미를 분석하고 도덕적 추론의 무엇을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이 더 중요한 윤리학의 목적이다 라고 생각한대요. 그럼 이 어떤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걸까? 윤리학의 목적을요, 언어의 의미를 분석하고 도덕적 추론이 과연 논리적인 것이냐, 합당한 것이냐, 그것을 입증하는 것에 관심을 두는 윤리학? 굉장히 분석적이고 날카롭게 꼼꼼하게 깐깐하게 윤리학을 분석하려고 하는 것 맞습니다. 바로 분석 윤리학의 입장이 되겠죠. 우리가 흔히 메타 윤리학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면 기억에 들어갈 내용은 어떤 게 들어가야 되겠어요? 그렇죠. 이론 윤리학의 입장에서 분석 윤리학에 대해서 할 수 있는 평가를 집어넣으면 되는 문항이었습니다. 1번. 도덕 명제에 대한 논리적 타당성 검증이 중요함을 간과한다고 생각한다. 어때요? 우리 분석 윤리학은요. 도덕 명제에 대한 논리적 타당성 검증. 어떠한 도덕 명제가 과연 논리적으로 맞는 것이냐 틀린 것이냐 이것을 타당성 여부를 깐깐하게 검증하는
그것을 분석하는 데 집중하죠. 따라서 이것이 중요함을 간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너무 중시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해야지 옳은 비판이 되겠죠. 옳은 평가가 되겠죠. 2번, 도덕 원리를 적용하여 현실 문제를 해결해야 함을 강조한다. 여러분들 어떻게 알고 있어요? 도덕 원리를 적용해서 현실 문제를 해결해야 함을 강조하는 것. 이건 바로 실천윤리, 응용윤리의 특징이죠.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지 않죠. 분석윤리학은요. 따라서 틀렸고요. 3번. 도덕적 관습에 대한 객관적인 기술, 이러이러한 사회의 문화적 풍습은 이러이러하다 하고 드라이하게 객관적으로 있는 그대로를 기술하는 것을 윤리학의 목적임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중시한다. 도덕적 관습에 대한 객관적인 기술이 윤리학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거 여러분 잘 아는 맞습니다. 기술윤리학에 대해서 평가할 내용이죠. 역시 분석윤리학에 대한 평가는 아니었습니다. 4번, 도덕적 용어의 의미 분석이 윤리학의 주요 과제임을 간과한다. 간과한다는 건 중시하지 않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서 무시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도덕적 용어의 의미 분석이 윤리학의 주요 과제임을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도덕적 용어의 의미를 분석하는 것이 윤리학의 목적이라고까지 강조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것을 간과하는 것이 아니라 중시하고 있다라고 바꿔야지 올바른 비판이 되겠네요. 5번, 삶의 지침이 되는 도덕 원리의 정립이 윤리학의 본질임을 간과하고 있다. 삶의 지침이 되는 도덕 원리의 정립, 이것이 윤리학의 본질이야.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지침을 제공해주는 원리, 기준, 근본, 규범, 토대 이런 것들을 마련해 주는 것이 윤리학의 본질이지. 그런데 너는 왜 그걸 가볍게 여기니? 그렇죠. 5번이 바로 이론 규범 윤리학이 분석 윤리학의 입장에게 제기할 수 있는 합당한 비판이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어때요? 무난한 내용이었지만 늘 항상 1번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친구들이 선생님 저 지난번에 6월에도 이거 1번 문제 틀렸는데 이번에 또 틀렸어요 하는 친구들은 이 부분 다시 한번 정확하게 개념 짚고 가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이렇게 2개 이상의 윤리학이 서로 한 제시 내에 나오고요. 한 입장에서 다른 입장을 비판하거나 평가하는 내용들, 차이점을 이렇게 분석하는 문항들이 대부분 출제되고 있으니까요.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 내용들 숙지해 주시면 앞으로 실수를 좀 줄여나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2번째 문항입니다. 갑을병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한번 골라볼게요. 갑, 성적 관계의 목적은 가계 존속에 필요한 생식이다. 남녀가 어떤 성적인 관계를 나누는 것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자손을 계속해서 이어가기 위한 생식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보고 있네요. 따라서 성적인 관계는 어디 사이에서만 부부 사이에서만 인정되며 가족관계의 존속 및 사회의 유지와 관련해서만 허용되어야 한다. 가족관계의 존속 및 사회의 유지, 바로 결혼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죠. 어떤 결혼 제도 하에서 남녀가 어떤 성적 관계를 할 때 그것만이 윤리적이다라고 인정한 입장이었습니다. 우리 그렇죠. 이 대단원에서 공부했었죠. 성과 사랑에 대한 다양한 입장 중에서 보수주의적 입장에 해당하는 논거였습니다. 주장이었습니다. 을, 성적 관계의 목적은 쾌락의 추구이다. 따라서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만 않는다면 이런 조건이 붙었네요.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만 않는다면 성인들 사이에서 서로 동의한 성적인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 갑과는 또 전혀 다른 이야기를 의뢰하고 있어요. 을은 생식이나 가족관계, 부부 사이, 사회 유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직 쾌락이, 기쁨이 중요한 것이고 남에게 피해만 주지 않는다면 성인들이 서로 동의하고 합의해서 어떤 성적인 행위를 할 자유 인정되어야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과 사랑의 관계에 대한 어떤 입장이죠? 자유주의적인 입장입니다. 서로 간에 자발적으로 합의하고 동의했으면 그러한 성적 관계는 다 옳다라고 보는 입장이죠. 자, 을입니다. 성적 관계의 목적은 인간의 존엄성과 사랑의 실현이다. 따라서 서로 간의 사랑을 전제로 한 그러한 성적인 관계만이 허용되어야 한다. 자, 병의 입장은 갑과 을과도 또 달라요. 갑은 결혼 중심의 어떤 성적 관계를 인정하고 있고요. 을은 서로 동의만 하면
그렇죠? 너도 오케이? 나도 오케이? 서로 동의만 하면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반면에 병은요. 이게 서로 동의만 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무엇이 전제되어야 한다. 네, 사랑이 전제되어야 한다. 어떤 인간의 존엄성과 사랑의 실현이 성적 관계의 목적이기 때문에 사랑을 전제로 한 관계만이 허용되어야 한다라고 보는 그렇습니다. 중도주의적인 입장이었어요. 자, 갑을병에 대한 옳은 설명 한번 골라볼게요. 1번. 갑은 자발성을 성적 관계가 허용되는 유일한 기준이라고 본다? 자발성. 좋아, 내가 인정했어. 서로 간에 허용했어. 서로 간에 오케이 했어. 이런 자발성을 성적 관계가 허용되는 유일한 기준이라고 보고 있나요? 전혀 그렇지 않죠. 오히려 이건 누구에 대한 설명이에요? 갑이 아니라. 그렇죠. 을에 대한 설명이었죠. 그렇지 않습니다. 갑은 결혼한, 사회적으로 용인받은, 승인된 부부 사이의 관계를 인정하고 있죠. 자, 1번은 틀렸고요. 2번입니다. 을은 성적 관계에 있어서 어떠한 제약도 필요하지 않다고 본다. 선생님, 저 2번이라고 했어요. 2번. 막 자유롭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어떠한 제약도 필요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나요? 분명히 을도 제약이 있었어요. 어떤 제약이?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이라고 하는 제약이 있었죠. 그래서 어떠한 제약도 필요하지 않다라고 본다는 건 아니었습니다. 매력적인 오답이었어요. 3번, 병은 인격적 가치가 성적인 관계를 통해 실현될 수 있다라고 본다. 그렇죠. 서로의 어떤 존엄함과 사랑을 표현하는 이런 인격적 가치가 성을 통해서 실현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죠. 답은 3번이 되겠네요. 4번, 갑과 을은 결혼과 무관한 성적 관계는 허용될 수 없다고 본다. 네, 갑은 그렇게 봐요. 결혼 안에서만 성적 관계가 허용된다고 봐요. 그런데 을은요, 아니요. 결혼이 중요한 게 아니었죠. 서로 동의만 하면 된다고 했죠. 따라서 갑에만 해당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틀렸고요. 5번, 을과 병은 사랑이 결여된 성적 관계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본다. 이거 역시 누구만의 생각일까요? 잘했어요. 병만의 생각이 되겠죠. 을은요, 난 사랑이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만 하면 되잖아. 동의와 사랑은 서로 다른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랑이 결여된 성적 관계는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보는 입장은 네, 을과 병이 아니라 병만의 입장이었습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3번입니다. 갑을 사상가들 모두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갑과 을이 어떤 사상가일까요? 일단 먼저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정언적 명령은 어머나 처음부터 그냥 강력한 힌트가 있는 뜨드드등 하고 나왔네. 정언적 명령. 네, 정언 명령은 조건이 붙지 않은 무조건적인 명령이죠. 짜라짜라 짜짜짜 기억나시죠? 무조건이야. 무조건적인 명령을 이야기했던 의무론자 맞습니다. 갑은 정언적 명령이란 말만 딱 봐도 칸트 아니야? 느낌 갖고 푼 친구들 있었다면 대단해요. 자, 정언적인 명령은 그 행위가 초래하는 결과가 아니라 즉 결과의 유용성을 계산해서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 자체가 따르는 형식 및 원칙과 관계가 있다. 이 명령은 행위의 본질적인 선함, 그 행위가 그 자체로 선한 것, 우리 그런 것들을 규정한다는 점에서 윤리성의 명령이라고 일컬을 수 있다. 따라서 어떤 조건이나 결과 유용성 이런 것들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선을 행하려고 하는 선의지, 그리고 그것을 묵묵하게 실천하려고 하는 의무의식, 그러한 의무를 우리가 스스로 자기 자신이 스스로에게 명령해주는 자율적인 실천 이성. 네, 그리고 그것이 도덕 어떤 법칙의 형태로 정언 명령의 모습으로 나타난 도덕 법칙 이런 것들의 준수를 강조하는 네, 의무론자 칸트였습니다. 갑은 역시나 칸트의 내용이었네요. 자, 을은요 반면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리의 원리는 두둥. 이렇게 친절한 문제가 있을 수가. 그냥 바로바로 도입부부터 막 강력한 힌트를 주죠. 자, 공리의 원리 무엇이죠? 네, 가능한 많은 사람들에게 가능한 많은 행복을 주는 것, 그것이 선이고 도덕이다. 그렇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공리의 원리잖아요. 쾌락은 선이고 고통은 악이다. 따라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보장하는 행위가 도덕적인 행위, 선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공리의 원리는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들의 행복을 증진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경향에 따라 모든 행위를 승인하거나 부인하는 원리를 의미한다. 즉, 당사자들의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다면 그 행동은 인정, 넌 선해. 반면에 당사자들의 행복을 감소시킨다면 그 행동은 부정, 넌 안 되겠어, 넌 악이니까, 이렇게 어떤 기준이 되는 원리로 공리의 원리, 행복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모든 행위란 개인의 사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정부의 정책까지 포함하는 것이다. 즉, 이러한 공리의 원리가 적용되는 모든 행위는 개인의 이런 도덕의 법칙일 뿐만 아니라 정부의 정책까지. 공리의 원리를 개인적인 도덕과 입법의 원리로까지 이야기했던 공리주의자의 내용이겠구나라는 것 알 수 있겠죠? 을은 여러분이 잘 아는 그렇습니다. 바로 공리주의자 벤담이 을이 바로 되겠네요. 자, 갑을 사상가들 모두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 두 사람이 동시에 네라고 대답할 질문을 고르는 문항이었습니다. 1번. 도덕적 행위는 최대 행복을 산출하는 행위인가? 어때요? 칸트는 최대 행복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그 자체로 선한 선의지, 의무의식, 실천이성, 도덕법칙 이런 어떤 그 자체로 선한 것을 추구하려고 하죠. 반면에 벤담은 그렇지, 최대 행복을 산출하는 행위가 도덕적 행위야 라고 보겠죠. 따라서 두 사람 모두 다 긍정으로 대답할 질문은 아니었습니다. 2번입니다. 실천이성의 명령에 따른 행위만이 선한 행위인 거 어때요? 칸트는 실천이성에 따른 행위를 선한 행위라고 보죠. 반면에 벤담은요, 나는 그렇게 보지 않는데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에 도움이 되는 행동이 선한 행위라고 생각하는데 라고 대답하겠죠. 서로 간에 대답이 엇갈리네요. 자, 3번입니다. 인간이 따라야 할 행위에 보편적인 원칙이 있는가? 자, 인간이 따라야 할 행위에 보편적인 원칙, 그런 것들이 과연 있는가? 칸트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당연히 있다라고 생각하죠. 그렇죠. 우리가 따라야 할 이러한 도덕 법칙, 이러한 정언적 명령은 언제나 보편화 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항상 적용되는 것이잖아요. 이런 어떤 보편적인 원칙이 칸트 있다라고 봅니다. 벤담은 어떨까요? 벤담도 있다고 보죠. 인간이 따라야 할 행위의 보편적인 원칙, 그 원칙이 바로 공리의 원리,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고 하는 보편적인 원리가 인간이 따라야 할 하나의 도덕 원리다, 보편적인 원칙이다 라고 봅니다. 벤담이 제시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그것이 하나의 보편적인 원칙이 되죠. 따라서 둘 다 예스라고 대답할 질문입니다. 물론 그 보편적인 원칙이 무엇이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너무나 달라요. 그러나 그런 보편적인 원칙이 있느냐라고 질문을 던졌기 때문에 둘 다 네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4번입니다. 보편적 판단에서 행위의 결과가 동기보다 중요한가? 결과의 유용성이 순수한 동기보다 더 중요한가? 칸트는 아니오라고 하죠. 칸트에게는 순수한 동기가 더 중요하니까요. 반면에 벤담은 결과적으로 얼마나 더 많은 행복을 산출하느냐?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모두 긍정의 답을 할 질문은 3번이 되겠네요. 자, 4번 문항입니다. 그림은 고대 동양 사상가와의 가상 인터뷰이다. 이 그림만 딱 봐도 그림만 딱 봐도 약간 힌트가 막 돼요. 그렇죠? 일단은 고대 동양 사상가와의 가상 인터뷰예요. 기자가 묻습니다. 오늘날 지나친 이기주의나 물질 만능주의와 같은 이런 사회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갖추어야 할 예와 같은 도덕성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일단 우리 인이라고 하는 표현과 예라고 하는 표현 통해서 고대 동양 사상 중에서 유교에서 중시하는 가치겠구나 라고 하는 것들 여러분 금방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현대사회에서 이러한 사회 문제들,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결국은 문제를 좀 바꿔보자면 오늘날의 이런 여러 가지 사회 문제, 도덕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교는 어떠한 해법을 제시할 것이냐를 고르면 되겠죠. 그리고 그림의 사상가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모든 인간에게는 내면적인 도덕성인 인이 있다라고 이야기했던 바로 공자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공자는 오늘날의 현실 사회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했을까요? 1번. 인위적인 규범에서 벗어나 소박한 삶을 추구해야 한다? 인위적인 것을 벗어버리고 소박하고 있는 그대로 자연스럽게 살아가야 합니다. 인위적인 건 싫고 소박하고 자연스럽게
무의자연, 자연스러움. 그렇죠. 1번은 도가적인 입장에서 할 이야기죠. 따라서 네, 공자가 할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다. 1번은 도가에 대한 내용이었으니까요. 도가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말이었으니까요. 2번, 사욕을 극복하고 진정한 예를 회복해야 합니다. 사욕을 극복한다. 우리 이걸 뭐라고 부르죠? 극기. 그리고 진정한 예를 회복한다? 잘했어요. 복례라고 하죠. 극기복례의 자세는 공자가 강조한 어떤 수양의 자세, 그렇죠? 인격 완성을 위한 어떤 자세죠. 따라서 그렇죠. 내 쓸데없는 사사로운 욕심은 극복하고 진정한 예를 회복하는 것. 이런 것들을 공자는 문제의 어떤 해법으로 제시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2번이 답이 되겠네요. 3번, 연기를 깨닫고 차별이 없는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연기라고 하는 건 뭐죠? 세상 모든 만물이 원인과 조건으로 연결되어 있다 라고 하는 불교의 기본적인 세계관이죠. 이것을 깨닫고 차별이 없는 사랑, 나와 남을 차별하지 않고 사랑하는 자비를 의미합니다. 이런 자비를 실천하고 연기를 깨달아야 한다. 그렇죠. 불교에 대한 내용이 되겠네요. 따라서 네, 공자가 이야기할 만한 내용은 아닙니다. 4번, 자연의 질서를 따르는 무의의 삶 나왔네요. 역시 자연스럽게 인위적인 것을 버리고 자연스럽게 있는 그러한 모습대로 살아가라. 도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도가에서 제시할 만한 삶의 자세가 되겠네요. 5번, 시비를 구별하지 않는. 시비라고 하는 건 옳고 그름이에요. 옳고 그름을 구분하지 않는 자유로운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시시비비를 구분하지 않고 자유롭게 정신적인 자유를 도의 관점에서 만물을 평등하게 보면서 자유롭게 살아갈 것을 이야기했으면 그렇죠. 역시 도가의 사상이 되겠죠. 따라서 5번도 유교에서 제시할 만한 어떤 해법은 아닙니다. 특히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유교에서는요. 특히 유교의 유학자 맹자는 인간의 본성은 어떻다고 하죠? 선하다라고 하는 성선설을 이야기하면서 4가지의 단서, 4단을 얘기하잖아요. 기억하시죠? 측은지심, 잘했어요. 수호지심, 사양지심, 그리고 시비지심을 강조합니다.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구별하는 것이 어떤 지혜가 되기 때문에 지혜의 밑바탕이 되기 때문에 유교에서는 시시비비를 분명하게 가릴 것을 강조해요. 반면에 도가에서는 이런 모든 것들을 구별하고 차별하는 것은 너무 인위적인 관점이기 때문에 도의 관점에서 만물을 차별하지 않고 평등하게 보는 재물의 관점을 더 강조하죠. 이런 점에서 도가와 유교가 굉장히 서로 달라지는 부분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직은 2학년이니까요. 시험 문제를 풀 때 문항이 깊이 있게 들어가진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3학년이 되고 수능을 준비하다 보면 좀 깊이 있는 내용들까지 더 들어가면서 공부해야 되거든요. 미리미리 문제 풀 때 남들보다 한 단계 더 이렇게 알아두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5번입니다. 갑사상가 입장에서 사례에 대해 제시할 적절한 견해를 있는 대로 보기에서 한번 골라보라고 했어요. 무려 80%가 넘는 친구들이 틀렸어요. 엄청난 문항입니다. 그럼 이제 맞춘 친구들이 20%가 안 됐다는 거죠.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5명 중에 4명은 우수수수 틀리고 5명 중에 이제 1명 정도가 이거 맞췄다는 거거든요. 자, 나라고는 왜 못 맞히랴? 내가 그 5명 중에 1명이 왜 못 되랴? 하는 마음을 갖고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꼼꼼하게 생각해 봐요. 자, 삶의 주체는 믿음과 욕구를 가지며 지각과 기억을 하고 미래에 대한 감각을 가지며 즐거움과 고통을 느끼는 정서적 생활을 한다. 즐거움과 고통을 느끼는 것, 우리 이거 쾌고 감수 능력이라고 이미 알고 있죠. 그런데 삶의 주체는 쾌고 감수 능력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 욕구, 지각, 기억, 미래에 대한 감각까지 블라블라블라블라 플러스 알파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런 존재들은 삶의 주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즉 삶의 주체는 다른 존재에게 유용하다는 것에 논리적으로 독립하여, 즉 다른 존재한테 쓸모가 있든 없든 그것과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그들의 삶이 자신에게 이롭거나 해롭다는 의미에서 개별적 복지를 갖는다. 일단은요, 생윤 공부 그동안 꼼꼼히 한 친구들은 알 거예요. 삶의 주체하면 떠오르는 동물 중심주의 철학자 있습니다. 잘했어요. 레건이죠. 레건은
쾌고 감수 능력 외에도 플러스 알파가 많이 붙어 있는 이러한 일부 동물들, 특히 일부 포유류를 이야기하죠. 이런 어떤 고등 동물들은 삶의 주체이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다른 존재에게 유용하다는 도구적 가치, 수단적 가치 이런 것과는 별도로 그들 자체가 개별적인 복지를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라고 하면서 동물의 권리를 또 이야기하죠. 이러한 레건의 입장에서 다음 사례 어떤 견해로 바라보게 될까요? 개, 원숭이, 토끼 등 많은 정상적인 동물들이 꼭 필요하지도 않은 실험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이익을 위해서 실험 대상이 되어 희생당하고 있다. 자, 레건의 입장에서 동물 실험으로 인해서 희생되고 있는 동물들에 대해서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어떠한 견해를 제시하는 게 적절할지 보기에서 있는 대로 한번 골라보는 거예요. 자, 기억입니다. 삶의 주체인 동물의 도덕적인 권리를 침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때요? 가장 레건다운 견해겠죠. 삶의 주체인 그러한 동물들. 이 동물들은 분명히 쾌락과 고통도 느끼고요. 또 그 밖에도 이런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삶의 주체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도덕적인 권리를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보겠죠. 니은입니다. 내재적 가치를 지닌 동물은 실험 대상으로 삼지 말아야 합니다. 그쵸? 내재적 가치라고 하는 게 뭐예요? 다른 누군가에게 유용하다는 수단적 가치나 도구적 가치와는 독립적으로 그 자체가 그 안에 그 존재 안에 이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자체로 소중한 내재적 가치를 지닌 동물들 따라서 그들을 실험 대상으로 삼지 말아야 합니다. 라고 역시 레건은 이야기할 거예요. 자, 디귿입니다. 쾌고 감수 능력을 지니는 모든 존재를 동일하게 대우해야 합니다. 자, 레건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쾌고 감수 능력 자체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진 않아요. 물론 쾌고 감수 능력도 있어야지만 그 밖에도 블라블라가 많이 있는 삶의 주체인지 아닌지가 그한테는 중요합니다. 게다가 쾌고 감수 능력을 지닌 모든 존재를 다 똑같이 대우해야 한다? 그렇게 레건이 이야기하지는 않고 있죠. 따라서 디귿은 틀렸습니다. 리을입니다. 모든 동물은 인간과 평등한 내재적 가치를 지님을 알아야 한다. 선생님, 전 이 리을 때문에 이 문제 틀렸어요 하는 친구들 많죠. 분명히 보니까요. 동물이 그 자체로 소중한 내재적 가치를 가지고 있고 권리를 갖고 있다라고 레건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리을 맞는 건데 맞는데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함정이 숨어 있었어요. 그렇죠. 바로 이 모든이라고 하는 게 틀렸죠. 레건은 모든 동물이 인간과 평등한 내재적 가치를 갖는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어떤 동물? 그렇죠. 삶의 주체인 동물들, 즉 일부 포유류가 그러하다라는 걸 주장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믿음과 욕구를 가지며 지각과 기억을 하고 미래에 대한 감각을 가지며 이런 쾌고 감수능력을 지닌 삶의 주체인 일부 동물이 인간과 평등한 내재적 가치를 지님을 알아야 한다로 바꿔야 되겠죠. 따라서 답은 기억과 니은이었습니다. 이 리을 때문에 많은 친구들이 오답으로 슝 빠졌으리라고 생각해요. 꼼꼼하게 잘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6번입니다. 자, 6번도요. 연이어서 우리 5번을 풀면서 막 어지러웠던 머리가 이제 6번 문제 보고서 막 더 어지러워졌었죠. 가장 오답률이 높았던 넘버 1 6번 문제였고요. 넘버 2가 아까 5번 문제였습니다. 역시 80% 이상의 친구들이 와장창창 이제 틀렸는데요. 자, 가의 갑을 사상가 입장을 이제 나 그림. 아주 전형적인 순서도 그림으로 푸는 문제였습니다. 가장 생윤스러운 생윤 모드 장착한 이제 문항이었죠. 자, 일단 한번 갑을의 사상가가 누군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입니다. 분배는 평등한 자유를 토대로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과 차등의 원칙이 실현될 때 정의롭다. 평등한 자유의 원칙과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 그리고 차등의 원칙까지 얘기했으니까 볼 것도 없이 롤스죠. 갑은 롤스였습니다.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은 모든 사람, 특히 사회의 최소수혜자에게 이득이 될 때에만 그러한 불평등은 어떻다? 정당화된다 라고 하는 아주 기본적인 롤스의 차등의 원칙까지 더 풀어서 설명해주고 있네요. 자, 을입니다. 분배가 정의롭기 위한 충분 조건은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한 권리를 갖는 것이다. 개개인의 소유권을 강조하고 있네. 그렇죠. 특히 정의의 원리에 따라 재화를 획득한 사람은 그 재화에 대한 절대적이고 배타적인 소유권을 갖는다. 개개인의 소유권을 강조한 자유지상주의 철학자 맞습니다. 바로 노직이었죠. 노직은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취득과
이전의 과정이 정당하다면 그로 인해서 얻은 재화는 그 개인의 소유물로서 온전히 인정해줘야 한다라고 보죠. 반면에 취득과 양도 이전의 과정에 어떤 부정의가 있을 경우에는 누가 개입해서 그걸 교정해 주어야 하죠? 네, 국가가 개입해서 교정해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취득의 원리, 양도의 원리, 교정의 원리를 정의의 원리라고 제시합니다. 자, 이런 갑과 을의 사상을 한번 그러면 우리가 순서도로 한번 분석해 볼게요. 자, 갑은 방금 이야기 나눴던 것처럼 롤스가 되고요. 을은 노직이 됩니다. 자, 그러면요. A에는 어떠한 질문이 들어가야 해요? 갑은 yes, 노직은 no라고 대답할 질문이 들어가야 되겠고요. 자, B는요. 이거는 그냥 롤스가 네라고 대답할 질문이면 돼요. 노직은 뭐라고 대답할지 우리가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자, C는 어때요? 롤스가 뭐라고 대답할지는 신경 안 써도 돼요. 단지 노직이 뭐라고 대답할? 네라고 대답할 이제 질문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기억입니다. 복지 증진을 위해서 기본적인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가? 기본적인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가? 앞에서 롤스는요, 평등한 자유, 모든 사람의 자유는 평등한 자유다. 어떤 기본적인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자, 노직은요, 굉장히 어떤 개인의 소유권을 강조하고 그것을 자유롭게 자신이 그 소유권을 가지고 자신의 소유에 대해서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이야기합니다. 둘 다 개인의 자유를 인정해요. 그런데 복지 증진을 위해서 기본적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네, 롤스도 아니요, 노직도 아니요라고 보겠죠. 자, 기본적으로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롤스도 기본적인 자유를 강조합니다. 하지만 제한할 수는 있어요. 롤스는 이렇게 표현하죠. 더 큰 사회의 자유를 위해서 우리가 개인의 자유를 부득이하게 제한해야 될 경우에는 그러한 어떤 예외 상황도 인정한다. 하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네, 개인의 어떤 기본적인 자유는 인정한다. 자, 기본적인 자유를 제한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게 복지 증진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회의 더 큰 자유를 위해서. 자, 노직도 마찬가지예요. 기본적인 자유가 참 중요하지만 제한은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롤스나 노직 모두 다 이런 상황 동의할 거예요. 왜 타인의 자유를 해치면서 자기의 자유를 누리려고 할 때 그런 사람의 자유는 제한할 수 있죠. 그렇죠? 이 둘 다 노직이나 롤스나 기본적인 자유를 일단은 기본적으로 존중하지만 그것을 무제한적으로 반드시 완전 전적으로 허용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복지 증진을 위해서는 둘 다 아니에요. 롤스도 나 복지 증진을 위해서는 아니야. 노직도 나 복지 증진을 위해서는 아니야 라고 둘 다 아니요 아니요라고 대답할 질문입니다. 자, 니은입니다. 경제적 불평등은 모두에게 이익이 되어야 정의로운가? 자, 롤스는 앞에서 분명히 얘기했어요. 어떤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은 모든 사람, 특히 최소수혜자에게 이득이 될 때만 정당화될 수 있다. 그대로 나왔잖아요. 정신 똑바로 딱 붙들고 있으면 찾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 경제적 불평등은 모두에게 이익이 되어야 정의로운가? 롤스는 그렇다라고 봐요. 심지어 모두에게 이익이 돼서 심지어 가장 적은 몫을 받아가는 최소수혜자에게조차도 이익이 될 때 그 불평등은 인정해. 이게 바로 차등의 원칙이잖아요. 반면에 노직은 어떤가요? 경제적 불평등이 모두에게 이익이 되어야만 정의로운가요? 아니요. 노직은 그냥 취득, 양도, 교정의 원리에 따라서 생겨난 불평등은 모두에게 굳이 이익이 안 되더라도 이 원리에만 맞으면 정의롭다고 보는 거예요. 따라서 노직은 아니오라고 대답하겠죠? 그러니까 A에 들어갈 질문 니은 맞죠? 아, 니은은 옳은 선지가 되겠네요. 자, 디귿입니다. 원초적 입장에 놓인 개인들은 타인의 이익에 무관심한가? 자, 롤스는요, 최초의 이런 정의의 원칙들이 합의되는 가상적 상황을 원초적 입장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 상황에서 놓인 개인들은 타인의 이익에 무관심한가? 그렇죠. 롤스는 무관심하다고 보죠. 서로 간의 이해관계, 다른 사람의 이해관계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요. 자기 자신의 이익에 관심을 맞추는 그런 합리적인 어떤 이기성을 가진 존재로 원초적 입장에 놓인 당사자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롤스는 네 라고 대답할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디귿도 맞는 선지가 되겠죠. 리을입니다. 교정의 원리에 따라 국가가 분배에 개입하는 것은 부정의한가? 어때요? 교정의 원리가 뭐였죠? 취득과 양도 과정에 부정의가 발생했을 때 국가가 개입하여 그것을 교정해 주어야 한다. 그것을 교정의 원리라고 불렀죠. 따라서 노직은 교정의 원리에 따라서 국가가 개입하는 것, 이것은 부정의한 게 아니라 있을 수 있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따라서 노직이 역시
아니요 라고 대답할 문항이었고요. 그러니까 리을은 적합하지 않겠네요. 자, 까다로운 문항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윤을 정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제 풀고 완벽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야 하는 기본적인 문항이었어요. 여러분들 다소 좀 어렵게 느껴졌다 할지라도 반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요. 너무 어려워요, 선생님. 지금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친구들은 아마 롤스와 노직의 어떤 이런 정의관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잘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일 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개념 강의를 통해서 개념 강좌 다시 한번 찾아서 보시면서 내 걸로 만드시기 바래요. 아주 중요한, 해마다 빠지지 않고 나오는 중요한 출제 포인트였습니다. 자, 7번. 가를 주장한 사상가 입장에서 볼 때 퍼즐 나의 새로 난 말 C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영원한 삶이, 또 어떤 사람에게는 영원한 벌이 예정되어 있다. 우와, 예정되어 있다고 보네요. 그러므로 성경책이 성서가 밝힌 바에 따라 우리는 신이 누구를 구제하려 하고 멸망시키려고 하는가를 미리 정해놓았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거 바로 칼뱅의 구원 예정서를 이야기하고 있죠. 자, 칼뱅의 입장에서 다음에 요 새로 난 말 C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볼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가로 난 말 A. 국가기관에서 공공의 일을 맡아보는 직책. 공공의 일을 맡아보는 직책. 바로 공직이라고 부르죠. 자, 새로 난 말입니다. 사업이나 일 등에서 이루어낸 성과나 공적. 그죠? 이거 뭐라고 부르죠? 그래요. 업적이라고 부르죠. 따라서 세로의 개념은 직업이라고 하는 것 알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 이 가로 세로 낱말 퍼즐 못 풀더라도요. 우리 생윤에서 칼뱅 나오면 직업 소명설 이렇게 딱 떠오르잖아요. 자, 그렇게 풀어도 충분히 풀리는 문제였습니다. 1번 직업은 신으로부터 부름받은 자기 몫의 일이다. 나의 소명이다. 맞는 내용이 되겠죠. 2번 자아 실현을 위해서 세속적인 활동에서 벗어난 것이다. 아니에요. 칼뱅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벌고 하는 이런 세속적인 활동도 그렇죠. 신의 부르심이 되고요. 신에게 어떤 봉사하는, 또 사회에 봉사하는,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하나의 어떤 이런 소명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세속적인 활동에서 벗어난 것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3번 신앙과 무관하게 자기의 선호에 따라 선택한 것 아니죠. 신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거기 때문에 신앙과 무관한 선택이 아닙니다. 4번 부의 축적이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사회적 활동이다. 즉 돈을 버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 그렇게 보지 않겠죠. 궁극적인 목적은 그렇죠. 어떤 신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신에게 봉사하고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고 이런 종교적인 의미를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봅니다. 5번 원죄에 대해서 신이 내린 형벌의 의미만을 지니는 것이다. 이런 것은요, 과거의 어떤 중세시대 때 전통적인 어떤 직업관이었어요. 그런데 칼뱅은 프로테스탄티즘을 통해서 종교개혁 사상을 통해서 그러한 기존의 직업관을 좀 바꿔서 새롭게 직업에 대해서 보다 신으로부터의 소명이다 라고 하는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죠. 따라서 단지 그냥 벌의 의미만을 지닌다 이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자, 8번 문항입니다. 가사상의 입장에서 볼 때 나의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태극은 동하여 양을 낳고 동이 극에 달하면 정에 이르고 정함으로써 음을 낳는다. 양과 음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이 극에 달하면 다시 동한다. 한 번 동하고 한 번 정하니 서로 각각의 근원이 된다. 즉 서로 다르지만 누가 더 잘나고 못나고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근원이 되면서 서로를 보완해주는 음과 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친함이 있고 임금과 신하 사이에는 의리가 있으며 기역 사이에는 분별이 있고 어른과 아이 사이에는 순서가 있으며 친구 사이에는 믿음이 있다. 오륜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 중에서도 기역은 여러분 잘 아시는 부부, 유별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야 하죠. 기역은 바로 부부였습니다. 자, 천지가 있은 후에 만물이 있고 만물이 있은 후에 남녀가 있으며 남녀가 있은 후에 부부가 있겠죠. 부부가 있고 부부가 있은 후에 자녀가 태어나니까 부모 자녀도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동양의 음양론을 바탕으로 부부관계 우리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기억 1번 자연스러운 친애의 정에 기초한 혈연관계이다. 어떻게 부부가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인가요? 아니죠. 자연스러운 친애의 정에 기초한 혈연관계는 주로 부모와 자녀 관계 혹은 형제자매 관계에 해당하는 내용이지 부부관계는 아니었습니다. 2번 상하가 엄격하게 구별되는 수직적인 관계입니까?
서로 명령을 내리고 이렇게 하달받고 이런 관계 아니죠. 부부는 수평적이고 대등하며 상호 보완적인 관계입니다. 3번, 한 부모에게서 태어나 함께 살아가는 같은 길을 이어받은 동기간이다. 동기간 하면 전통사회에서 형제자매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표현이죠. 따라서 답이 될 수 없고요. 4번, 상호 간의 효와 자애. 자녀는 부모에게 효를 실천하고 부모는 자녀에게 사랑을 주는, 자애를 주는 서로 간의 은혜를 주고받는 호혜적인 관계이다. 4번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5번, 상호 공경하며 서로를 보완해주는 대등한 관계. 멋진 부부에 대한 표현들이 다 나와 있죠. 부부는 서로 간에 공경해주고 서로를 손님을 대하듯이 아주 극진한 예를 갖추어서 상호 공경해라, 상경여빈, 혹은 우리가 이것을 부부 상경이라고도 하죠. 부부는 서로가 서로를 공경하며 보완해주는 대등적인 관계임을 강조하는 것, 이러한 전통사회 부부관계에 대한 좀 평이한 문항이었습니다. 답은 5번입니다. 자, 9번, 다음에서 강조하는 삶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거 골라볼게요. 인을 행하는 사람의 자세. 쉽다. 인 딱 나왔으니까 그렇죠. 유가의 어떤 유학의 유교의 입장이라는 것 알 수 있습니다. 자, 유교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나 볼게요. 인을 행하는 사람의 자세는 활 쏘게 하는 사람과 같다. 활을 쏘는 사람은 먼저 자신의 몸을 바르게 한 이후에 화살을 발사한다. 설령 화살을 발사해서 명중시키지 못한다고 해도 자기를 이긴 타인을 원망하지 않고 맞추지 못한 원인을 누구에게서, 자신에게서 찾기 위해 누구를? 자기를 돌아볼 뿐이다. 자기, 자신 이런 표현이 3번이나 나왔어요. 유교에서는 성찰을 할 때 먼저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자기 성찰의 자세를 강조하고 있구나. 어떤 일의 잘못의 원인을 타인이나 상황이나 환경에서부터 찾는 것이 아니라 혹시 내가 잘못된 것은 없었을까? 이렇게 돌아보는 자기 성찰을 강조하는 자세구나 라는 것 고르면 답이 될 거라고 여러분 금방 생각할 수 있겠죠? 1번, 자신의 이해관계를 모든 행위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이익을 받고 어떻게 하면 손해를 받는지, 자기 자신의 어떤 이익과 손해 관계를 모든 거의 기준으로 삼아서 이익이 되면 하고 손해가 되면 안 하고 이런 이기적인 행동으로 살아갈 것을 얘기하는 것이 유교는 아니죠. 1번은 그냥 이기주의였습니다. 자, 2번, 자신의 수양보다 사회 질서의 유지를 위해 힘써야 한다. 물론 유교가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서 힘쓰죠. 그러나 그 첫 시작은 자기 자신에 대한 수양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따라서 틀린 내용이었고요. 3번입니다. 자신의 행위가 아니라면 시비선악, 즉 옳고 그름이나 선과 악을 가리지 말아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4번, 경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신체를 단련해야 한다.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었고요. 답은 5번이죠. 남을 탓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먼저 반성하고 성찰하는 자기 반성, 자기 성찰의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0번입니다. 가불 사상의 입장, 가불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모든 사람은 자신이 창조한 모든 과학적, 문화적, 예술적 창작물에서 생기는 정신적, 물질적 이익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창작자가 자신의 창작물에 대한 어떤 지적인 소유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라고 갑은 생각하고 있네요. 또한 질 높은 창작물을 생산하기 위해서라도 창작자에게 저작에 대한 권리, 즉 저작권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어때요? 우리가 정보의 창작자에게 그 독점적인 어떤 저작권을 인정해 주는 것, 정보 잘했어요. 사유론을 지지하는 입장이다라고 하는 것 쉽게 알 수 있죠. 갑은 정보 사유론에 해당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자, 반면에 을은 이렇게 얘기하네요. 창작자의 저작권을 인정하는 독점의 장벽이야말로 자유의 구속이다. 뭔가 자유를 억압한대요. 뭔가 별로 안 좋게 얘기하고 있어. 창작권을 이런 인정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죠? 이런 저작권을 인정하면 저작물 사용료에 대한 요구로 인해서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그런 돈을 지불할 수 없는 사람들은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보 격차가 벌어지고 정보 불평등이 생기고 안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따라서 질 높은 창작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정보를 어떻게 해야 한다? 공유해야 한다. 정보는 사유제가 아니라 공공재이기 때문에 공유해야 한다라고 보는 잘했어요. 정보 공유론에 대한 입장이었습니다. 자, 옳은 거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정보는 인류의
집단적 경험이 담긴 공동의 자산, 즉 공유제이다. 어때요? 갑의 입장 아니죠? 을의 입장이었습니다. 1번은. 2번, 저작권의 보호를 통해 양질의 정보가 생산될 수 있다. 저작권을 보호해야지 그것이 질 높은 창작물을 생산하는 데 도움이 된다. 창작자가 물질적인 이익을 얻어야지 더 좋은 정보를 창작해야겠다라고 하는 동기가 생겨서 더 좋은 양질의 정보가 생산될 수 있다. 아주 대표적으로 정보 사유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근거죠. 자, 1번 맞습니다. 2번 맞습니다. 3번, 창작자에게 저작의 권리를 인정해야 창작이 늘어나고 그것이 양질의 창작 환경을 만들 수 있다. 어때요? 을의 입장이 아니겠죠? 바로 갑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을은 오히려 이런 저작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다 공유할 때 양질의 정보가 생산될 수 있다고 보잖아요. 4번입니다. 저작권을 배타적 소유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즉, 그 사람만의 것, 창작자만의 것이라고 좀 볼 필요가 있다. 이거 정보 사유론에 대한 입장이었습니다. 공유론은요, 공공재라고 바라보기 때문에 배타적 소유권의 관점에서 보지 않습니다. 5번, 정보가 제한 없이 공유될 때 생산성이 증대된다. 이거 누구만의 입장이에요? 그렇죠. 잘했어요. 을만의 입장이 되겠죠. 갑은 오히려 이렇게 정보를 공유하면 생산성이 더 떨어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11번 넘어가 볼게요. 갑의 입장에서 갑의 입장에 비해서 을의 입장이 갖는 상대적 특징을 그림의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중에서 골라보래요. 띵띵. 아직도 여기 이제 적응이 안 된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반드시 적응하셔야 합니다. 네, 잘 나오는 3차원 그래프였고요. 사실 별로 어려울 것도 없어요. 여러분 처음 해봤을 때 좀 당황스럽지만 풀다 보면 에이 별거 아니네 하고 금방 쉽게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갑입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우대 정책은 사회적 긴장을 완화하고 사회 전체 행복을 증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따라서 장애인, 소수인종 등 사회적 약자가 과거로부터 받아온 차별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혜택을 주고 지원해야 한다. 갑은 어때요? 소수자 우대 정책에 대해서 찬성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 되겠네요. 여기에 대해서 갑은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을 한번 볼게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우대 정책은 아니야, 오히려 일반 사람들의 기회를 박탈해서 또 다른 차별과 갈등을 유발하는 역차별을 일으킨다. 또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특혜는 다른 사람의 노력이나 성취를 무시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공정하지 못하다. 을은요, 이런 소수자 우대 정책에 대해서 무엇하고 있어요? 반대하고 있어요. 자, 문항을 볼게요. 누구의 입장에 비해 누구의 입장이 갖는 특징을 고르는 거예요? 갑의 입장에 비해서 을의 입장이 갖는 특징을 고르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프에서 반대 입장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찾아서 그 지점을 답으로 골라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X, Y, Z 세 개의 축이 있는데요. 첫 번째 X 보겠습니다. 개인의 업적에 따른 자기의 능력과 어떤 자신의 어떤 노력이나 성취, 이게 바로 업적과 관련되는 용어들이죠. 이런 것들에 따른 분배를 강조하는 정도. 어때요?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 업적으로 분배하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죠. 업적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과거로부터 차별받아온 사회적 약자들은 좀 보장해주고 특혜를 줘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X는 낮을 거예요. 자, Y 보겠습니다. 우대 정책으로 인한 역차별 문제를 강조하는 정도. 우대 정책을 펼치면 일반 사람들이 역차별받잖아. 이것을 강조하는 정도. 어때요? 우대 정책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할까요? 강조하겠죠. 그렇죠? 역차별 문제를 강조하겠죠. 그렇죠? 반대하니까요. G 보겠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보상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정도. 그 약자들이 그동안 많이 차별받았잖아. 그들에게 좀 보상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어때요?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런 보상을 필요성을 강조하는 정도가 높을까요? 낮을까요? 낮겠죠. 그러니까 X는 낮고 Y는 높고 G는 낮은 지점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하나 들어가 봐요. 자, X는 좀 낮을 거예요. X가 일단 오른쪽으로 갈수록 높고 왼쪽으로 갈수록 낮죠.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니은, 디귿, 리음은 높음을 만족하는데 낮은 쪽에 와 있는 기역과 리을은 탈락이 되겠네요. 자, Y 보겠습니다. Y는 높아야 돼요. 그쵸? 자, Y는 이렇게 뒤쪽으로 가는 거예요. 뒤쪽으로. 자, 그럼 앞쪽에 나와 있는 거 Y는 뒤로 갈수록 높아지고 앞으로 갈수록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 남은 세 개 중에서 앞에 나와 있는 디귿은 자동으로 탈락이 되겠습니다.
자, 지 보겠습니다. 지는요, 낮네요. 낮네요. 그러면 지는 요 세로축이니까요. 여기에서 높고 낮음. 답은 이렇게 해서 몇 번이 되죠? 네, 5번 이렇게 답을 풀 수가 있는 문항이었습니다. 형식이 조금 어려운 친구들은 반복해서 비슷한 문항들 풀면서 트레이닝 하다 보면, 훈련하다 보면 어느 순간 쉽게 익숙하게 풀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12번 보겠습니다. 가의 가불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벤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할 때 A, B, C, D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한번 골라보라고 했습니다. 역시 50%가 넘는 거의 60%에 가까운 오답률이 나온 문항이에요. 아주 전통적으로 수능에서도 킬러 문항으로 출제되는 자연관에 대한 문항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차분히 살펴봐요. 답. 동물을 잔악하게 다루는 것은 인간의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에 배치된다. 동물을 잔인하게 다루는 것은 인간의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에 배치된대요. 동물에 관한 우리의 의무는 인간성 실현을 위한 간접적인 도덕적 의무이다. 즉, 인간의 도덕성을 위해서 동물을 잔인하게 대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인간 중심주의를 주장했던 칸트의 내용이 되겠죠.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에 의하면 여러분들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은 바로 나와야죠. 잘했어요. 싱어가 되겠죠. 이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에 의하면 인간의 작은 이익을 위해 동물의 중요한 이익을 희생시키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라고 하는 싱어의 주장이었습니다. 병. 모든 생명체는 자기 보존과 자체적인 선을 향해 움직이는 목적 지향적 활동에 단일화된 체계라는 점에서 동등한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다. 모든 생명체는 목적론적 삶의 중심으로 동등한 내재적 가치를 지닌다. 잘했어요. 바로 테일러입니다. 자, 이들의 입장을 한번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 보는 거예요. A에는 당연히 갑, 즉 칸트만의 입장이 들어가야 되겠죠. B는요. 싱어만의 입장이 들어가야 되겠고요. B는요. 그다음 C는 그렇죠. 테일러의 입장만이 들어가야 하겠습니다. 자, D는 누구랑 누구만? 그렇죠. 싱어와 테일러만 해당하는 입장을 집어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억 볼게요. 동물도 이성이 있으므로 간접적인 고려의 대상이 된다. 칸트만인데, 그쵸? 칸트가 동물이 이성이 있다라고 생각할까요? 아니죠. 칸트는 동물이 이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억은 틀렸고요. 자, 니은입니다. 동물과 식물은 종이 다르지만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 B는 아까 싱어였죠. 근데 싱어가 동물과 식물은 종이 다르지만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라고 봤을까요? 아니죠. 싱어는 쾌고 감수 능력이 있는 인간과 또 동물, 쾌고 감수 능력이 있는 이 존재들을 동등하게 대우할 것을 얘기하죠. 식물은 쾌고 감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싱어가 이야기하는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B번은 틀렸고요. 자, 디귿입니다. 식물은 내재적 가치를 지닌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다. 아까 테일러는 뭐라 그랬어요? 모든 생명체는, 여기 보니까 모든 생명체는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다. 그래서 내재적 가치를 지닌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따라서 식물도 생명을 가진 생명체이기 때문에 내재적 가치를 지닌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라고 봅니다. 이건 테일러만 인정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답이 되죠. 칸트나 싱어는 여기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겠죠? 자, 리을입니다. 고통을 느끼는 모든 존재, 즉 쾌고 감수 능력이 있는 모든 존재. 꼽아보자면 인간이나 어떤 쾌고 감수 능력이 있는 동물이겠죠. 이런 인간이나 어떤 동물들은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다. 어때요? 싱어. 맞아. 그게 바로 내 주장이야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테일러도 어때요? 테일러는 아까 모든 생명체가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라고 했죠. 모든 생명체를 이야기했으니까요. 당연히 고통을 느끼는 존재인 인간과 또 쾌고 감수 능력이 있는 동물까지 당연히 포함하겠죠. 테일러도 여기에 대해서는 찬성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사람 다 찬성할 내용이니까 D에 해당하는 진술이 맞고요. 칸트는 고통을 느끼느냐 아니냐는 어떤 도덕적 고려 대상의 기준이 되지 않죠. 따라서 답은 디귿과 리을 두 개가 답이었습니다. 자, 13번 문항입니다. 갑을 사상가들 모두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한번 올바른 거 골라볼게요. 갑, 삶이란 죽음과 같은 무리이고 죽음이란 삶의 시작이니 누가 그 끝을 아는가? 사람의 삶은 기가 모인 것으로 모이면 태어나고 흩어지면 죽게 된다. 만약 삶과 죽음이 이 같은 무리임을 안다면 무엇을 근심하겠는가? 삶은 기의 모임, 죽음은 기의 흩어짐.
그것의 어떤 순환, 자연스러운 순환 과정이라고 본 장자의 죽음관이었습니다. 가장 두려운 악인 죽음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존재하는 한 죽음은 우리와 함께 있지 않고 죽음이 오면 우리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죽음은 산 자와 죽은 자에게 아무런 상관이 없다. 죽음이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살아있을 때는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죽은 이후에는 죽음을 인식할 우리의 감각이 다 사라지고 없기 때문에 죽음은 우리에게 고통을 줄 수 없다. 서양 철학자 에피쿠로스의 죽음관이죠. 에피쿠로스는 어떻게 생각하죠? 삶이라고 하는 건 우리 구성하는 원자가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이고요. 죽음은 그 원자가 해체되는 거라고 봅니다. 원자가 해체되면, 즉 인간은 죽고 나면 모든 감각이 다 소멸된다고 보죠. 따라서 죽음 이후에는 죽음을 고통스럽게 느낄 수 있는 우리 자신의 감각이 없고 우리 자신의 어떤 존재 자체가 없기 때문에 죽음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갑과 을 모두 다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번. 죽음은 모여있던 기가 흩어지는 현상일 뿐인가? 장자는 네 라고 대답할 거예요. 에피쿠로스는 잘 모르겠죠? 여튼 장자가 네 라고 대답할 질문이기 때문에 모두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 아닙니다. 2번. 죽음으로 인해 인간이 지닌 감각 능력이 상실되는가? 에피쿠로스는 그렇다라고 봐요. 장자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에피쿠로스는 확실히 그렇다. 왜? 인간을 구성하는 원자가 흩어지기 때문에. 따라서 역시 둘 다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 아닙니다. 3번입니다. 죽음은 인간의 삶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인가? 어때요? 장자. 네,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봐요. 마치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계절이 바뀌듯이 삶과 죽음, 기의 모임과 흩어짐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역시 둘 다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 아닙니다. 4번. 죽음은 인간이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두려워해야 하는 대상인가? 아니요. 장자는 계절의 변화와 같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봤습니다.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에피쿠로스 역시 죽음은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자, 둘 다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5번. 죽음과 삶을 차별적으로 인식하는 관점에서 벗어나야 하는가? 장자는 그렇다고 보죠. 삶과 죽음을 차별하지 말자라고 보죠. 따라서 장자가 긍정하기 때문에 에피쿠로스는 어떤 입장을 취할지 알 수 없다 할지라도 5번은 틀렸다는 것 알 수 있습니다. 자, 14번. 다음 사상가 입장으로 옳은 것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역시 오답률이 높았던 5번째 문항입니다. 40% 정도의 친구들이 틀렸어요. 어떤 부분 실수가 있었는지 살펴볼게요. 시민불복종의 근거가 되는 시민불복종의 근거는 오직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에만 기초할 수 없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문장이 좀 꼬여있지만 결론적으로는요. 개인이나 어떤 소수 집단의 이익 때문에 시민불복종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거죠. 그 대신 우리는 정치적인 질서의 바탕에 깔려있는 공유된 정의관에 의거해서 시민불복종을 정당화하게 된다. 거의 정의로운 민주체제에 있어서는 시민들이 그들의 정치적 문제를 처리하고 헌법을 해석하는 기준이 되는 공공적인 정의관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공적인 정의관에 어긋난 일부 법이나 제도를 개선시킬 목적으로 의도적인, 공개적인 위법 행위를 하는 것. 물론 처벌을 감수하면서요. 그런 행위를 시민불복종이라고 규정하고 있죠. 바로 롤스의 시민불복종 사상이었습니다. 옳은 거 골라볼게요. 1번. 시민불복종은 부정의한 법이나 정책 변혁을 위해 행해지는 것 맞죠? 2번. 시민불복종은 모든 법을 지키면서 양심에 따라 행해진다? 시민불복종 자체가 위법행위인데 모든 법을 지키는 건 아니죠. 3번. 시민불복종은 공유된 정의관이 없을 때만 행해져야 한다? 아니에요. 공유된 정의관이 있고 그것에 바탕을 두고 행해져야 합니다. 4번. 시민불복종은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은밀히? 아니죠. 공개적으로 행해져야 할 것을 롤스는 강조합니다. 5번. 개인의 종교적 신념에 의거해서 행해지는 것. 롤스는 개인의 어떤 이런 신념을 시민불복종의 근거라고 보지 않고 다수의 공유된 정의관을 시민불복종의 근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5번입니다. 다음 사상가의 입장에서 문제 상황 속 A에게 제시할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거 골라볼게요. 인간은 목적 그 자체로 존재하며 자기 자신을 향한 행위에 있어서 그리고 다른 이성적 존재자를 향한 행위에 있어서 인격을 이런저런 의지의 임의적 사용을 위한 수단으로서만이 아니라 항상 동시에 목적으로 대우해야 한다. 인간성을 강조하면서 인간을 수단으로서만 대우하지 말고 그 자체로 소중한 목적으로 대우하세요 라고 하는 인간성 정식을 강조했던 칸트의 입장이 되겠죠.
자, 문제 상황 볼까요? 불치병에 걸려서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 A는 자신의 치료비 때문에 가족들이 힘들어한다는 것을 보았다. 힘들어하는 걸 보았다. 그래서 A는 자신의 고통도 좀 덜고 가족들의 어떤 치료비의 부담도 좀 덜기 위해서 의사에게 안락사를 부탁해야 할지 말지 고민하고 있다. 자, 칸트 입장에서 이 A에게 어떠한 조언을 할까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사람의 인격을, 너 자신과 타인의 인격을 수단으로 대우하지 말고 그 자체로 소중한 목적으로 대우하라는 거죠. 수단으로만 이용하지 말고요. 자, 이러한 포인트를 갖고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자기결정권에 의한 모든 행위는 도덕적인 것이라는 걸 고려해서 결정해. 네가 스스로 결정한 건 다 도덕적이야. 그걸 기억해. 칸트 그렇게 보고 있지 않죠. 자기 자신이 결정했느냐 이게 중요하다기보다는 그렇죠. 인간의 인격을 수단이 아닌 수단으로만 대우하는 것이 아닌 목적으로 대우했는가 이것을 더 많이 봅니다. 2번. 자신이 지닌 인격적인 가치, 즉 목적적 존재로서의 인격적 가치가 침해되고 있지 않는지를 고려해서 결정해. 네가 어떤 고통의 회피의 수단으로 너의 인격을, 너의 생명을 그렇게만 이용하는 건 그건 너의 자신의 인간의 존엄성을 목적으로 대우하는 게 아니잖아 라고 칸트는 이야기하겠죠. 따라서 2번이 답이 되겠네요. 3번. 고통을 피하기 위해 죽음을 선택할 권리가 있어. 고통을 피하는 게 중요해. 칸트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4번. 장기적인 치료로 인해 가족의 경제적인 고통을 겪고 있으니까 그걸 고려해. 칸트는 이런 어떤 유용성을 계산해서 행위의 도덕성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죠. 5번.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행위가 윤리적이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 자체로 인간의 인격을, 인간성을 소중한 목적으로 대우하는지가 칸트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기본 가치가 되겠네요. 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16번. 갑, 을의 입장에서 사례 A 속의 행위에 대해서, 사례 속 A의 행위에 대해서 내릴 수 있는 적절한 평가를 보기에서 골라볼게요. 갑, 행위의 모든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인간의 능력 밖이다. 따라서 어떤 행위로 인해 나타날 나쁜 결과에 대해서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우리는 그 행위를 한 사람에게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 예측 불가능한 어떤 행위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는 그 행위자에게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을은요. 행위의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다는 이유로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즉 갑, 네 말대로 한다면 사회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는 행위가 확산될 수 있다. 따라서 강압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어떤 행위를 했다면 그러한 행위의 결과에 대해서 그 결과가 사회에 심각한 해악을 끼쳤다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보고 있죠. 을은요. 결과의 예측 가능성이 아니라 그 사회에 어떤 해악을 끼쳤느냐, 해악을 끼쳤으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져야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사례 볼게요. 과학자 A는 전염병을 막기 위한 연구를 자율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 돌연변이를 만드는 데 성공했어요. 그러나 바이러스 돌연변이는 전염병의 확산은 막았지만 예측하지 못한 심각한 부작용을 발생시켜 사회적으로 큰 문제와 해악을 일으켰어요. 자,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기억 한번 보겠습니다. 갑. 연구의 부작용을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에 책임이 없습니다. 왜?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이기 때문에 갑은 아까 예측할 수 없다면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맞는 평가가 되겠죠? 니은입니다. 전염병을 막을 의도로 진행된 연구이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 근데 아까 을은 어떻게 보고 있죠? 네, 예측했던 못했던 어떤 결과가 굉장히 심각한 해악을 미쳤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보고 있잖아요. 따라서 이런 순수한 의도 때문에 한 거니까 책임이 없어 이렇게 보고 있진 않습니다. 디귿, 사회에 커다란 악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책임이 있다라고 보겠죠. 리을입니다. 자율적인 의지로 진행한 연구이기 때문에 책임이 있다? 자율적인 의지 여부는 갑과 을 모두에게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는 아니었습니다. 답은 기억과 디귿이 되겠네요. 자, 17번입니다. 그림은 서술형 평가 문제와 답안입니다. 자, 다음에 답안 중에서 옳지 않은 것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사형제도에 대한 두 사상가의 입장이래요. 갑. 자신의 생명을 빼앗을 권능, 즉 자신의 어떤 생명에 대한 처분권을 타인에게 기꺼이 양도할 자가 있겠는가? 없다. 아무도 안 줄 것이다. 인간이 자신을 죽일 권리가 없는 이상 그 권리를 타인이나 일반 사회에 양도하는 것 역시 불가능하다. 즉 우리가 어떤 사회계약을 할 때 나 죽여도 괜찮아 라고 하는 자신의 생명 처분권을 타인이나 국가에 양도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그런 논거를 바탕으로 봤을 때 사형제도는 성립 불가능하다. 사형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하고 있는 베카리아의 주장이었습니다. 베카리아 입장이죠. 자, 을입니다. 공적인 정의가 원리와 표준으로 삼아야 하는 형벌의 척도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동등성의 원리이다. 그가 살인을 했다면 똑같이 자신도 살인을 당해야 한다. 죽어야 한다. 이 경우에 정의의 충족을 위한 다른 대체물은 없고 사형제도만이 타당하다. 왜? 남의 생명을 빼앗았으니까 자신의 생명도 빼앗기는 동등한 원리, 응당한 보복, 응보주의에서 사형제도를 찬성하고 있죠. 아하, 이 사상가 바로 칸트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베카리아와 칸트라는 걸 알아야지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자, 기억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억, 갑은 형벌의 목적이 범죄 예방에 있다고 보고, 맞죠? 베카리아는 형벌의 목적이 범죄 예방에 있다라고 봅니다. 일시적인 억제 효과만을 지닌 사형제도는 철폐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죠. 베카리아는 범죄 예방에 있어서 중요한 건 강도보다는 지속성이다. 따라서 세게 딱 강도가 세게 탁 사람을 범죄자를 죽이고 마는 것보다는 그를 평생 살려두면서 종신 노역형을 시키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억, 니은 다 맞는 내용입니다. 이에 비해 칸트는 사형제도의 목적이 살인범에 대한 응당한 보복, 즉 응보주의에 있다라고 봅니다. 맞죠? 그리고 사형이 죄의 심각성에 비례한 처벌이므로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남을 죽였으니까 똑같이 자신의 목숨을 잃는 것, 이것이 비례적이다, 맞다라고 봅니다. 자, 한편 갑과 을은 모두 형벌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형벌의 지속성보다는 강도를 중시한다고 주장합니까? 베카리아는 전혀 그렇게 보고 있지 않고요. 칸트도 형벌의 효과 이런 것들을 막 따지고 유용성을 계산하기보다는 응당한 보복 차원에서 형벌을 정당화하죠. 따라서 미음은 갑을 모두가 다 찬성할 만한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자, 옳지 않은 것 5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18번입니다. 다음 사상가 입장으로 옳은 거 골라보겠습니다. 자, 18번도 많이 어려웠어요. 그렇죠?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틀렸습니다. 78% 정도의 친구들이 틀린 문항입니다. 수능에서도 전통적으로 킬러 문항으로 출제되는 사상입니다. 부어라는 거 먼저 한번 이야기해보고요. 선생님과 같이 제시문 보겠습니다. 집단을 구성하는 개인들이 개인적 관계에서 보여주는 것에 비해 훨씬 심한 이기주의가 집단에서 나타난다. 즉, 개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참 괜찮은 사람들인데 집단을 구성하고 나면 아주 극심한 이기주의가 집단에서 나타난다. 도덕적인 개인도 사회 속에서는 비도덕적인 모습을 보인다. 그렇죠. 아주 유명한 니부어의 이야기입니다. 충동을 억제할 수 있는 개인의 이성적인 능력은 충동 간의 갈등, 특히 사회의 집합적인 충동 간의 갈등을 막을 만큼 충분한 억제력을 반드시 제공해 주진 않는다. 즉, 개인의 이성을 가지고 이런 사회의 갈등과 문제를 언제나 해결하기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윤리적인 해법이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 니부어는 개인윤리적 해법과 사회윤리적 해법이 병행되어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물론 사회윤리적인 해법에 조금 더 무게를 싣고서요. 자, 옳은 거 골라보겠습니다. 1번. 사회는 이타심보다는 정의를 최고의 도덕적 이상으로 삼는다. 맞습니다. 니부어는요. 개인의 도덕적 이상은 이타심이지만 사회의 도덕적 이상은 정의라고 이야기하죠. 1번은 맞습니다. 2번. 개인적 양심의 도덕적 통찰은 정의 실현에 기여하지 못한다? 아니죠. 이런 어떤 개인 윤리적인 측면도 기여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윤리적인 어떤 해법이 같이 보완되어야 한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기여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3번, 정의 실현을 위해 도덕적 설득과 즉 개인윤리적인 해법과 강제력 사용 같은 어떤 법적인, 제도적인, 사회윤리적인 해법이 병행될 수 없다? 아니죠. 이게 병행될 수 있고 병행되어야 한다라고 봅니다. 4번, 집단이 작을수록 그 집단은 이기적 성향이 강할까요? 오히려 더 클수록 강하게 나타난다라고 니부어는 지적하죠. 5번, 집단들 간의 관계는 항상 정치적이기라기보단 지극히 윤리적이다? 바뀌었네요. 윤리적이기라기보다는 대부분 굉장히 정치적인 속성이 집단에서는 많이 나타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답은 1번이었고요. 이래요. 그러니까 제시문에 안 나타나는데요. 니부어의 관점을 여러분이 플러스 알파로 알고 있어야지 문제를 이제 풀 수 있는 수준으로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상가가 나올 때는 사상가를 공부할 때는 꼭 그의 여러 가지 사상들 깊이 있게 공부하는 습관 들이시기 바랍니다. 자, 19번입니다. 갑을의 입장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골라보겠습니다. 갑.
유전자 가위 기술은 유전자 교정 기술로 다양한 난치병에서의 치료 가능성이 속속 입증되고 있다. 이 기술을 배아 단계에서부터 허용하여 유전병을 가지고 태어날 아기뿐만 아니라 가족이 겪을 고통을 미연에 방지하고 예방해야 한다. 즉, 유전자 가위 기술로 난치병도 해결하고 배아 단계부터 적용해야 할 것을 주장하죠. 자, 을입니다. 유전자 가위 기술을 난치병 치료에 적용하는 거 나도 찬성해. 하지만 배아 단계에서의 사용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치료 목적을 벗어나 인위적으로 선택된 유전자를 지닌 맞춤형 아기를 만드는데 악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둘 다 똑같이 유전자 가위 기술을 난치병에 이렇게 대입하는 것은, 난치병 치료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인정해요. 하지만 갑은 그 기술을 배아 단계부터 적용할 걸 얘기하고 있고요. 을은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죠. 자, 옳은 거 골라보겠습니다. 기억. 유전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유전자 가위 기술을 허용해야 한다. 어때요? 갑은 이런 유전병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유전자 가위 기술을 배아 단계에 적용하는 것 인정하고 있죠. 니은입니다. 유전자 가위 기술의 사용에 제한을 두지 말아야 한다? 아니에요. 을은 배아 단계에선 사용해선 안 된다라고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자, 디귿. 배아 단계에서의 인위적인 유전자 교정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배아 단계에서는 허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보고 있는 것 맞고요. 4번. 난치병 치료를 위한 유전자 가위 기술은 허용할 수 있다. 둘 다 난치병 치료를 위해서는 허용할 수 있다라고 보죠. 자, 마지막 문항입니다. 그림의 강연자가 지지할 주장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항이었습니다. 자, 두려움, 공포, 두려움의 느낌 나오고 있네요. 두려움의 느낌을 기르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윤리적인 의무입니다. 두려움을 느낄 수 있어야 한대요. 그게 우리의 윤리적인 의무래요. 우리가 실제로 무엇을 보호해야 하는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도덕 철학은 우리의 희망보다는 잘 될 거야 이런 낙관적인 기대보다는 공포를, 이게 잘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부작용이 생기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공포를 논의의 대상으로 삼아야 합니다. 미래의 새로운 가치로 강조하는 이 두려움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우리의 후손, 즉 미래 세대에 대한 도덕적인 책임에서 비롯됩니다. 자, 두려움이 계속 나왔고요.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 나왔습니다. 공포의 발견수를 이야기했고요. 새로운 책임 윤리를 이야기했죠. 현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와 자연에게까지 인간의 책임 범위를 넓혀야 한다. 잘했어요. 바로 요나스죠. 자, 요나스가 지지할 주장으로 옳지 않은 걸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1번입니다. 도덕적 책임의 대상에 미래 세대를 포함시켜야 한다. 맞죠? 네, 미래 세대 포함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2번, 인류의 존속 가능성을 파괴하지 않도록, 즉 인류가 계속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가능성을 파괴하지 않도록 행동해야 합니다. 맞죠? 3번, 인간은 예견할 수 있는 모든 결과에 대해서 책임져야 합니다. 즉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미래에 예측할 수 있는 이런 나쁜 결과들까지도 미리 예상해서 책임져야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4번, 과학기술의 부정적인 영향보다는 긍정적인 영향에 주목해야 합니까? 희망보다는 공포를 논의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봤죠. 따라서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에 좀 더 관심을 두면서 책임 윤리를 이야기해야 한다고 봅니다. 5번, 책임질 수 있는 능력, 바로 현 세대의 인간이죠. 현 세대의 인간이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현 세대의 우리 인간이 미래 세대와 또 자연에 대해서 책임져야 하는 당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요나스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숨가쁘게 20문제 한번 풀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제 신문 분석만 가지고는 풀 수 없는 선제가 많았어요. 여러분의 자신의 공부가 조금 더 필요하다는 것 느끼셨죠? 늘 얘기합니다. 사상가 나올 때는 조금 더 정신 차리고 그 사상가의 다양한 내용들까지 깊이 있게 공부하는 습관 기르세요. 11월 달 그리고 내년에 생일시험 보면서 기분 좋게 웃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는 끊임없이 좀 달려가고 있는 과정이죠. 너무 작은 결과 하나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큰 그림을 보고 배움의 기쁨을 느끼면서 달려가는 친구들 되기 바래요. 선생님이 항상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시험 보느라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당당히